이제 퇴근해보고 있어요. 아니, 저 FC16으로 커리어 모드 좀 하려고 적어놔야겠다. 게임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슬롯보다 낫다 이거 보여줘야죠. 리버풀 중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그의 4분의 1이 좀 지난 시점인데 김영철 위원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리버풀 중간 점검을 한번 좀 싹 해보려고 모셔봤습니다. 어제 일단 맨시티전이 현재 리버풀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경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라이브로는 저는 독후골까지는 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생각하고 끄고 글쎄요. 뭐 리버풀의 최근 분위기가 최근 리그 6경기 5패예요. 상당히 성적이 일단 좋지 않고 어제 경기에 대해서는 일단 맨시티가 너무 잘했습니다. 와. 도쿠의 그 정도의 컨디션, 포든의 빌드업 능력, 니코 곤살레스 선수의 전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컨디션의 팀을 만나면 리버풀이 한창 올 시즌 전반기 때 막 이기고 있던 분위기였다고 해도 아마 에티하드 원정 가면 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 스스로 잘했느냐? 그러지 못했죠. 최근 이제 그래도 빌라전 이겼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또 승리를 했고 그게 좋았죠. 네, 그래서 어려웠던 일정 빌라, 레알, 이제 맨시티 3경기 중 2승을 거둔 건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였다 생각은 해요. 근데 결국 내용을 보면 리버풀이 본질적으로 올 시즌 항상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게 아니구나. 뭐 살라라든지 밸런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했던 경기라서 끝난 다음에 그래도 뭐 3경기 2승 했으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이번 시즌 뭐 4분의 1 조금 넘었는데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연패가 계속 쌓이다가 리그컵 경기 때 이제 완전 플로테를 돌리면서 그때 이제 종원이 중계를 하셨고 제가 중계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슬롯이 그때 이제 완전 리셋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에너지 레벨을 쫙 끌어올려서 하는 축구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게 빌라 그리고 레알전. 근데 사실 맨시티전부터 얘기를 하면 맨시티가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너무 잘했고요. 네. 그리고 맨시티의 컨디션을 보면 후벤 디아스의 1대1 수비력으로 에키티케를 잘 막은 것, 마테우스 누네스도 오른쪽 풀백에 눈을 확실히 떴고 니코 곤살레스 3선에 완전 적응을 했고 포든까지 내려와서 빌드업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선수 따로 빼려고 일부러 언급 안 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예요. 필요한 곳곳에 실바가 있어주면서 중원 자리를 차지해주고 옵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이 실바 선수의 능력도 되게 많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이지 않았나. 반대로 리버풀은 그걸 이제 막기에는 빌라전이나 뭐 레알전과 비교하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도 100%는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빌라전, 레알전도 비르츠 빼면은 다 똑같은 그렇죠. 라인업이었는데 여기에 레알전과 이번 맨시티전은 한 명도 안 바뀌고 동일하게 다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코나테의 집중력만 바뀌었어요. 이 정도의 그 일정 소화에 게다가 전술도 4-3-3 형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건 리버풀의 에너지를 그대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그 에너지를 그렇게 90분 동안 발산을 했는데 그걸 이어서 한 주 동안 거의 3경기를 치르는 그 일정을 받아들니 아마 거기서 선수들의 에너지가 좀 많이 깎여 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게 이번 맨시티전에 좀 리버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리버풀 맨시티가 경기까지 봤는데 리버풀이 좀 이번 시즌 되게 신기한 게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절대 1강이다 너무 영입 잘했다 약간 우승 후보다 이런 얘기 지금 이명철 의원님 표정 안 좋은데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성적을 거둔 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연승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연패 우르르 빠져. 약간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연승 기간에도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거. 일단 그때도 뭐 아스날 상대로 소보슬라이가 프리킥 넣어서 이기고 뉴캐슬전에 은구무아가 극장골 넣어서 이기고 본머스전에 키에사가 골 넣어서 이기고 번리전에 살라가 그 PK 넣어서 그렇죠. 이기고 에버튼전은 그냥 잘했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경기들 동안에도 에버튼전 빼고는 아틀레티코전도 심지어 챔피언스리그에서 반다이크가 마지막에 나와서 겨우 이겼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확 꺾이는 팀도 찾기 힘들다. 이런 우승 후보도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반에 이기긴 이기는데 이렇게 꾸역승만 해서 이기는 팀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진짜 초반 모든 경기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경기력이 좀 안 좋다. 결과는 좋은데 경기력이 안 좋다. 확실히 이적생이 새로 합류를 했고 또 살라 같은 선수들이 나이를 좀 먹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팀이 갖고 있는 변수들이 일단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초반에 결과를 내고 있는 점은 어쨌든 긍정적이죠. 왜냐면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중반기 후반기가 돼서 팀의 완성도가 좀 올라갈
돌아가면 그러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내용이 좋아질 수 있으니 초반에는 내용이 조금 희생되더라도 결과만 따라온다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만만한 리그가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도 물론이고 결국은 리버풀을 만나는 팀들이 지금 리버풀이 갖고 있는 그 취약점들을 다 분석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이 들춰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리버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선수가 보강된 것만으로 체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리그 5경기는 제가 볼 땐 정말 체급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앞에 경기가 이제 어쨌든 결과가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 경기들이 표본이 좀 된 거지 않나. 예.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정도의 레벨이라면 코칭 스태프 이하 뭐 전력 분석관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리버풀이 이제 이전에 몇 라운드 챔피언스리그 경기들까지 다 치르는 거 보니까 취약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표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교보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슬롯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속도보다 상대 팀들이 준비를 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슬롯은 이렇게 가면은 이 정도 단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게 상대의 대응이었고 저는 이제 그걸 느꼈던 게 뭐 세트피스 공략이라든지 리버풀에 대한 아니면은 뭐 에너지 레벨 중원 그리고 풀백의 이탈에 대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 적응을 못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특히나 비르치 같은 그런 것들 요소를 좀 종합해보면 이거는 슬롯이 경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상대 팀들이 준비하는 깊이가 조금 더 깊지 않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대 팀들이 대응을 하는 속도가 살라의 속도만큼 느리지 않거든요. 네. 프리미어리그가 진짜 경쟁이 빡세요. 맞아요. 중하위권 팀들까지도 상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는 디테일함 또 선수들을 그 돈으로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한번 약점 쉽게 드러나면 이거는 좀 버티기가 힘들죠 사실은. 리버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되게 좋은 셔츠를 샀는데 순서 잘못 끼워서 단추 채우면 여기 하나 남고 약간 셔츠 엉망진창인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가 보여주기에는 지금 프리시즌을 치르고 오지 않은 맞아요. 그 여파가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몸 상태도 앞에 지금 좀 좋지 않고 사실 이삭을 영입할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건 시즌마다 한 번씩은 부상으로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프리시즌까지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무겁고 핏도 안 올라왔고 그러면서 서서히 경기를 좀 소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면서 몸 상태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원래도 이삭이 부상해서 마냥 자유로운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려했던 문제점이 지금 좀 나온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삭에 대한 평가는 뭐 영입생에 대한 평가는 사실 후반기 때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일단 핏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벤치까지는 맨시티전의 명단에 들었어요. 그러면 맨시티전 끝나고 이후에 노팅엄전부터 이제 리그 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리버풀이 이삭 선수가 갖고 있는 골 감각은 분명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 보류. 지금 아주 평가할 만한 뭔가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나왔던 경기들에서 뭔가 좀 보여준 게 있었냐. 전 근데 몇 번의 그 어떤 슈팅이나 헤더나 이런 걸 시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보였던 번뜩임이 저는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폼을 입고 득점은 했잖아요. 리그컵에서. 그렇죠. 카라바오컵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득점도 했고 그 이외에는 사실 득점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게 온전히 이상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보거든요. 엉망인 팀에서 만드는 좀 약간 애매한 기회들을 그래도 이삭이 좀 괜찮게 살려보려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고 봤어요. 이삭이 뛸 때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이삭 자체는 그냥 지금으로선 평가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이삭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장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뉴캐슬에서 잘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뉴캐슬에서 이삭에게 공을 주는 방식, 뉴캐슬의 공격 의도와 공격 색깔과 리버풀의 공격 색깔은 저는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팀의 특성도 있지만 상대한 팀 특성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풀을 상대한 팀들은 거의 내려앉아요. 뉴캐슬에서 이삭이 잘했던 거는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역습 시, 뭐 전환 시 이런 상황에서 득점력, 박스 안에서의 뭐 집중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 리버풀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계속 이 이야기의 종착지는 슬롯 감독의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롯이 현재 뭐 이적생들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활용을 본다면 이삭을 정말 기깔나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그냥 제3자의 의심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까 셔츠의 단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삭은 셔츠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추입니다. 맨 밑에 지금 있다. 그래서 앞에서 단추를 잘못 깨면 맨 밑에 단추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여기서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볼 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리버풀이 갖고 있는 문제도 오로지 이삭이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 앞서서 선행되는 문제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삭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 앞선
단추들을 어떻게 좀 꿰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갈리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버풀의 가장 빛나는 단추였던 살라는 에이징 커브인가요? 에이징 커브가 일단 맞다고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선수가 몸이 좀 늦게 올라온 거였다고 해도 11월이고 다음 달이면 네이션스컵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살라가 이번 시즌에 한해서는 월드컵과 네이션스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몸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게 또 선수를 위해서 맞는 방향이라고도 어느 정도는 봐요. 그렇죠. 살라가 항상 시즌마다 보면 전반기 엄청 잘하다가 후반기 때 확 떨어지면서 결국 한 시즌의 평이 좀 일정치만은 않았던 유지되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잡고자 일부러 전반기 때는 몸을 좀 늦게 올리다가 후반기 때 팍 터트리고 어떻게 보면 살라가 염원하는 그렇죠. 월드컵 무대에서까지 활약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면 충분히 오케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네이션스컵 개막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몸이 지금 안 올라왔어요. 제 눈에서 좀 물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기다리는 이유가 없다. 폼 자체에 이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에이징 커브냐라는 지적에 저는 이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어제 맨시티전도 살라를 안 뺐어요. 그렇죠. 끝까지 살라를 네. 아마 형철이가 이제 자고 나서의 결과가 가장 중요했던 게 아마 내가 생각했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30분을 보면서 역시 안 빼겠지? 역시 비르츠 빼지? 조고메스 풀백만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금 뛰게 할 선수가 없으니 그래서 고메스를 풀백으로 브래들리도 풀타임으로 뛰게 하기에는 계속 뛰었기 때문에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근데 살라도 계속 뛰었지만 살라를 절대 안 빼요. 결국은 슬롯 감독이 지금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살라예요. 살라에서 나오는 살라의 폼이 떨어져 있다는 건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말 모두가 알아요. 그렇죠. 네. 과연 피치에 있는 슬롯 감독이 모를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살라를 남겨놓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역시 그래도 이 선수가 항상 경기 끝나면 살라 골, 멀티골 이런 스탯을 해줬고 불과 직전 시즌만 하더라도 리그 골 도움 왕을 모두 차지했던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마냥 좀 빼기에는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스타 선수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뭐 아무리 리버풀이 지금 비르츠를 데려왔고 뭐 이삭이 있고 에키티케가 있고 사실 프리미어리그 왕이라고 또 별명이 붙었는데 그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팀 내에서의 어떤 베테랑으로서의 그 어떤 존재감도 있을 것이고 팀 내 입지, 지위도 있을 것이고 리버풀 구단으로서 봤을 때 이집트 팬들의 엄청난 시선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슬롯 감독이 나 개인의 결단으로 이 선수를 빼겠다. 거기서 따라오는 수많은 반발이 아마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살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살라와 친한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어요. 살라는 정말 오랫동안 리버풀에서 뛴 선수이기 때문에 친목 관계가 엄청 팀 내에서도 있을 거잖아요. 야 살라가 갑자기 감독 동료 불러서 나 빼더라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동료들 뒷담화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야 살라 형 빠졌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혹시 모를 그럴 압박감도 감독 입장에서 느낄 수 있다. 살라가 무조건 자기의 뺀다고 해서 무조건 감독을 그렇게 모함하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감독 입장에서 누군가를 핵심 선수를 뺐을 때 혹시 얘가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불꽃이 그렇게 튈지도 모른다라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도 살라가 빠졌을 때 구단 입장에서 느끼게 될 부담도 상당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슬롯 감독이 내가 이 개인 선수 개인을 빼겠다. 그 선택을 과감히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살라가 아예 직접 나는 그래도 무조건 경기를 뛰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슬롯 감독이 좀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슬롯 감독이 살라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변화를 지금 따로 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라를 빼지 못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리버풀이 변화를 준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참 이거는 못 빼서 아쉬운데 그렇다고 막 살라가 뛰어서 문제입니다라고 막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살라가 이전에 클럽 감독 마지막 시즌 때 웨스트햄전 때 교체 투입시키려고 할 때 본인이 선발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그거 알아요. 터치라인에서 클럽 감독하고도 뭔가 막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던 예.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사실 그에 관련해서도 그때 살라가 좀 실망스럽다라는 팬분들의 반응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놓이니 살라가 저 정도로 에고가 센 선수고 출전 욕심이 큰 선수고 그것 때문에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더 살라를 바라볼 때 자신만의 선택을 못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슬롯 감독 입장에서 느낄 압박감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만약 이런 모든 전제를 다 물리치고 여전히 슬롯 입장에서는 나는 죽을 때까지 살라를 믿을 테야. 살라 문제 없어. 살라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 그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니까 살라 자서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라 자서전을 제가 쓸 수 없죠. 저는 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라가 아닙니다.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월요일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살짝 반 정신 놓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살라 저도 이런 실수 많이 자서전을 해서, 예. 번역한 건가요? 그 살라에 관한 책을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살라 관련 책을 쓴 거죠. 예. 왜 자서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죄송합니다. 살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이제 슬롯의 축구가 최근 3경기 동안은 굉장히 하이블록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이제 상대를 어떻게든 예전에 리버풀 폼처럼 쓰겠다 약간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에는 살라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 팀은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올린다? 약간 이러면 살라가 더 활용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딱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물론 빌라전, 레알전처럼 살라가 있는데도 팀원들이 더 많이 뛰면 결과적으로 팀의 에너지 레벨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서 상대를 몰아치고 휘어잡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맨시티전처럼 살라가 나옴으로써 발생하는 약점을 공략하는 팀을 만나면 거기서 리버풀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맨시티가 리버풀의 약점을 어떻게 들춰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살라는 결국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수비 가담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에이스의 선수는 수비 가담을 좀 여러 해주는 것도 맞죠. 그쵸. 그래서 위에 남아서 역습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지난 시즌 리버풀이 잘 나갈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시도를 해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이제 살라 개인의 능력이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고, 역습 시에 남겨놓으면 남겨놓아서 본인이 뭔가를 바꿔놓을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주면 남겨놔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위해서 다른 동료들이 희생하는 거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살라를 그렇게 약간 배려를 해줘도 결과물이 안 따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팀원들이 살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과연 팀적으로 맞는 그림인지, 과연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맨시티가 리버풀이 공략했던 방법은 니코 곤살레스 옆으로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포든이 아래로 내려와요. 맞아요. 그래서 포든이 리버풀에 살라가 수비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브래들리와 살라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 그 공간으로 포든 이런 선수들이 쭉 내려와서 리버풀의 미드필더를 끌어당깁니다. 네. 왜냐면 살라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오른쪽 수비 커버는 리버풀이 보통 흐라벤베르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흐라벤베르랑 브래들리가 두 명이서 오른쪽을 같이 막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에너지 레벨이 이전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때는 그 흐라벤베르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발생하는 미드필더 사이 공간, 이쪽이 이제 공략을 당하면서 리버풀이 역습을 많이 내줬거든요. 맞아요. 맨유전도 그랬고 네. 빌라전과 레알전은 리버풀이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보이면서 흐라벤베르가 측면으로 빠져도 애써 측면으로 빠질 일도 없게끔 그 전부터 압박으로 상대 패스를 미리 가로막았고, 만약에 흐라벤베르가 측면으로 빠져서 중앙이 빈다고 해도 그조차도 폼이 오른 맥칼리스터나 아니면 비르치아 같은 선수들, 소보슬라이. 네, 소보슬라이도 그렇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까지 로버슨 수비진까지도 전진 수비를 하면서 거기를 막으려고. 다 끊어냈어요. 그게 미리 됐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었죠. 네, 그 빌라전과 레알전은. 근데 맨시티는 빌라 레알보다도 팀 퀄리티가 더 올라가 있는 팀이고요. 결국 포든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흐라벤베르를 끌어당기니까 브래들리가 오라일리랑 도쿠 두 명을 혼자 막아야 되는 그림이 바로 나왔어요. 와. 근데 오라일리 도쿠는 올 시즌 왼쪽에서 이 듀오로서의 호흡이 정말 척척 맞거든요. 네. 미쳤어요. 정말 폼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교차돼 들어가면서 브래들리에게 계속 혼란을 줬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은 리버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코나테도 이 경기는 사실 집중이 좀 맞아요. 되지 않았고, 그리고 흐라벤베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든이 내려올 때 그쪽으로 따라 나가니까 1대1 압박을 리버풀이 하니까 따라 나가잖아요. 그럼 미드필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그 브래들리 주위 공간 혹은 브래들리 앞 공간을 맨시티가 정말 맛있게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리버풀이 4-3-3을 쓸 때 빌라의 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아스톤빌라는 제가 볼 때 그냥 그때 리버풀이 이렇게 변화를 줄 거라 타이밍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당한 건데, 만약에 빌라가 지금 상황에 리버풀을 만나면 아마 똑같이 맨시티처럼 이 살라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공간을 활용하는 전술을 에메리 감독이 짜올 겁니다. 그럼 리버풀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나는 팀들도 무조건 리버풀이 이러한 특징은 활용하려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리버풀이 얼마나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라를 계속 쓰고 계속 살라가 수비 가담을 안 하는 이상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버풀이 버틸 수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후에 노팅엄 일정 이후에 소화될 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지금 형철이가 입으로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연쇄작용 제도 계속 일어나는데 수비 조직을 어떻게 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상대 왼쪽인과 왼쪽 풀백의 움직임을 주목해야죠. 왼쪽인 노팅엄이면 허드슨 오도이가 좀 그렇죠. 주로 나왔던 위치인데, 오도이가 안쪽 들어와서 가마차기 때리고 마마에다슈빌리가 실점을 하고 또 아직 리버풀들이 또 야 살라 또 안 빼냐, 야 그리고 살라 풀타임. 지금 많이 그리워지거든요. 또 엘리엇 앤더슨에게 흐라벤베르가 따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왜 그래?
아직 네, 모르지. 많이 보여요, 지금. 아직 네. 눈이 촉촉해지고 네. 코는 비염 때문에 지금 콧물 휴지 좀 주세요. 괜찮아요. 휴지 안 줘도 돼요. 네.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추를 하나 밑단으로 내려가서 네. 우원 위원님 비르치는 그 거품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활용일까요? 얘 약간 좀 이상하던데. 네, 제가 비르츠 컨텐츠를 많이 찍었고, 네. 제가 비르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르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비르츠 원래 좋아했고 레버쿠젠 때부터. 그래서 사실 알론소 축구에서 비르츠 와 이런 애가 있어? 와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봤는데 리버풀에 지금은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비르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비르츠가 레버쿠젠 시절부터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라고 한다면 볼을 너무 쉽게 잃어요. 근데 비르츠 항상 스탯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공 뺏김, 영어로는 턴오버라고 하는 수치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비르츠가 레버쿠젠에서 잘할 때도 그랬어요. 막 두 골 두 개도 막 이랬을 때도 턴오버는 막 22개. 원래 유형 자체가 턴오버가 많은 유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공을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뺏기고 나서가 중요해요. 저는 거기서 차이가 더브라이너랑 브루노 페난데스를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그게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레알 마드리드 때는 너무 좋았죠. 레알전은 그래서 확실히 이게 코멘터리가 들어가고 뭔가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공을 너무 쉽게 읽는다. 이게 이제 팀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 기회를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꼴인데 그게 이제 비르치가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라까지 관여가 되니까 아마 제가 리버풀 경기 쭉 보면 턴오버 발생의 포인트가 비르치 살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격의 마무리가 그냥 돼버리는 시점이. 그래서 그거는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비르츠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데 리버풀이 그 동선을 준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네. 원래 학포가 계속 왼쪽에 섰으니까. 레알전부터나 이제 그 역할을 좀 부여받았고 그 전까지는 중앙 공미로 나와서 거의 대부분 전방 압박 시에도 살라가 수비가 다 많을 때 오른쪽 빠져주는 거. 그리고 빌드업 시에 리버풀 삼성까지 내려와서 공격 풀어주고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서 다른 풀백이나 미드필더들이 박스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끼가 된 거예요. 슬롯 감독 전술에서 중요한 게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숫자를 과부하를 시키는 건데 많은 선수를 집어넣는 건데 그럴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항상 비르츠만 들어가면 상대가 쉽게 막으니까 비르츠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서 수비 미드필더를 잡아 끌고 그때 발생되는 공간으로 다른 선수들이 윙포워드까지 포함해서 침투하는 그런 그림을 슬롯 감독이 그려놨던 거죠. 그러니까 비르츠는 미끼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살라가 뛰지 못할 때 뒤에서 받아주는 역할까지 되게 좀 비르츠에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좀 많이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들 레알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맨시티전도 그랬지만 드디어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좀 잡아주기 시작을 했고 레알전은 그래서 최고로 정말 잘했고요. 맞아요. 활동량 최고로 많았고 그리고 맨시티전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그럼에도 비르츠가 그 위치에서 몇 번 괜찮은 움직임과 연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팀적으로는 이제 비르츠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본인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강해져야 되고요. 경합도 좀 더 본인이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턴오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연결해서 실수도 이제 좀 안 나와야 됩니다. 호흡이 아직 안 맞아서 그런 거겠지만 은근 패스미스가 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본인이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거고 구단은 팀은 슬롯은 다행히 비르츠를 어떻게 쓸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본인이 보여줘야죠. 그래서 비르츠라는 단추는 단추 구멍이랑 단추랑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요. 예, 단추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추의 크기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벌컥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오면 사실 좀 많은 게 변해야 되긴 해요. 프리미어리그 무대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게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 뭐 천재라고 이야기 들었던 선수들도 사실 여기선 기본 조건이 피지컬이 안 되면, 속도가 안 되면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비르츠가 그게 조금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비르츠가 왼쪽에 있으면 경훈의 학포가 못 나오는데 학포가 물론 뭐 케르케즈랑 합이 좀 아쉽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 좋았을 때 그나마 1인분을 조금 해주던 게 학포였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았을 기간에. 근데 학포를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미련 없나요? 미련보다는 어차피 사실 그보다도 걸리는 게 에키티케예요. 아, 네, 이사하기 최전방으로 나오면 그러네. 에키티케가 또 뛰게 될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학포까지 있고
그런 와중에 오른쪽 뒤 선수는 그럼 살라밖에 없나? 근데 살라는 지금 사실 변화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죠. 어떤 식으로 공격진을 꾸려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근데 이삭과 에키티케의 공존이 마냥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포를 약간 스쿼드 멤버로 남겨두되 저는 조금 팀 밸런스를 좀 중앙 밀집형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다이아몬드 사사이처럼. 그래서 비르츠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도 쓰고 풀백들에게 전진을 좀 많이 맡겨야 되는데 케르케스랑 브래들리는 오히려 전진하는 역할을 부여시켰을 때 더 좋죠.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드필더들을 아래쪽으로 밸런스를 잡는 형태, 볼을 좀 주는 형태로 맡기고 이삭 에키티케가 투톱이라고 해도 중앙 공격수라고 해도 이 선수들 측면으로 되게 많이 빠져요. 맞아요. 에키티케는 뭐 측면이 아닌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운반하게끔 하는 역할을 부여해도 돼요. 프랑크푸르트 때 그렇게 썼거든요. 이삭은 왼쪽으로 많이 빠지죠. 뉴캐슬 때 보면 그런 거 보면 이삭이 왼쪽으로 빠지고 비르츠가 그럴 때 가운데로 들어오고 에키티케는 아래에서부터 볼을 좀 운반하고 그렇게 해서 선수들을 조금 동선을 다시 좀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꼭 오른쪽 윙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한 게 리버풀이 사실 한 10년 전 예전부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선수를 제대로 살리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클롭 감독 체제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네. 전술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시스템적으로. 그냥 폴스나인으로 피르미누를 내리면 공미 역할을 보기 때문에 야, 이러니까 진짜 피르미누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가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술 시스템상 공미를 팍 두지 않아서 그럴 뿐 저는 충분히 리버풀은 뭐 꼭 그 자리가 연관돼서 실패만 나왔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티아고도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로 봐야 되는데 부상이 많았고 나비케이타도 그랬고 근데 한편으로는 맥칼리스터 성공했죠. 흐라멘베르 뭐 첫 번째 시즌보다는 이후에 터진 거긴 하지만 슬롯이 오고서 지나치지 못하는 완전한 삼선 미드필더가 됐고 그런 특징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도 미드필더가 보강 잘 된 선수도 있고 안 된 선수도 있고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비르츠까지 이야기를 했고 한 칸 더 내려오면 그 지금 리버풀의 3선이 중심을 잡고 팀을 이끌어간다라기보단 지금 여기저기 빵꾸난데 메꾸기만 하기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의 경기력을 좀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살라에 따른 밸런스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맥칼리스터도 사실 폼이 이전까지 안 좋았다가 이제 레알전부터 좀 살아나는 느낌이긴 하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맥칼리스터가 살아나서 이제 조금 미드필더의 경쟁력이 리버풀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은 부상당하기 전에 커티스 존스가 활약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커티스 존스도 3선에서 역할이 괜찮았고 뭐 흐라멘베르는 사실 항상 그렇듯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 좀 아쉽긴 했지만 이건 전술적인 싸움에서의 그렇죠. 밀린 네.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필더들도 여기에 소보슬라이 요즘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잘하고 있거든요. 제일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선수 개인의 폼은 맥칼리스터 폼 안 올라왔던 기간만 빼면 저는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전술 자체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폼 좋은 선수가 들어가도 여기서는 그냥 역할 자체가 한정되거나 그렇죠. 혹은 잘할 수 있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지금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소보슬라이를 칭찬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사실 슬롯이 이렇게 계속 무너질 때 오른쪽 풀백 땜빵 보라면 오른쪽 풀백 봐. 뭐 공미 보라면 공미 봐. 에너지 레벨 제일 끌어당겨주고 삼선 보고 뭐 사실 안 들어간 데 없을 정도로 계속 띄워주니까 소보슬라이가 최근에는 그래도 가장 빛나지 않나. 리버풀의 다른 포지션들은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 11월 A매치가 지나면 보강이 되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느낌이면 그 중앙에 있는 지금 뛰고 있는 3선의 선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퍼지겠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조금 해결이 될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뎁스가 생각보다 얇아요 리버풀이. 그러니까 선수를 많이 보강했지만 한 명 한 명을 굵직하게 영입하고 또 나간 선수들 빈자리까지 채우는 상황이 이어졌죠. 디아스랑 누네스가 나갔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슬롯 감독이 엔도와 타로와 같은 선수들을 그래도 좀 쓴다면 뎁스가 괜찮다라 이야기 할진 모르겠지만 엔도도 아예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바이세티치는 아직도 몸이 뭐 뭐. 다 회복되진 않은 것 같고요. 프림퐁 부상 잦음. 그리고 리버풀에 와서 이상하게 부상이 많아요. 많아요. 원래는 프림퐁이 철강왕이고 브래들리가 부상이 많거든요. 브래들리 이러다가 왠지 한번 부상 당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풀백 진짜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뭐 그때쯤엔 프림퐁이 돌아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센터백은 원래도 그냥 뎁스 자체가 좀 얇고요. 게이가 영입이 안 되면서. 센터백은 뎁스가 너무 얇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뎁스 자체가 얇기 때문에 지금의 스쿼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들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수비인 쪽으로 내려와 보려고 하는데 리버풀 하면 사실 정말 리버풀백이었잖아요. 양쪽에서 치고 올라가서 정말 부셔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의 리버풀백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수에서 변수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약간 이렇게 경기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로버슨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역시 그래도 주전 풀백들은 확고하다. 브래들리도 큰 경기에서 보여준 중요한 수비들 좋았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특히 좋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아쉬운 거는 프림퐁이 갑자기 리버풀에 와서 부상이 많아진 것과 부상 전에도 사실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 보이긴 했었어요.
4-3-3 형태에서 다시 한번 프림퐁을 써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아예 유기적으로 윙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역할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미드필더들이 활동량으로 좀 커버해주는 그런 준비만 된다면 그럼 프림퐁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부상당하기 전보다는. 케르케스 쪽에서 지금 적응이 좀 더디고 스스로 좀 판단이 안 되는, 판단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공격 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수비 위치 선정 여기서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풀백들 중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가장 걱정되는 선수는 케르케스다. 4-3-3 형태로 전술을 쓰더라도 케르케스 본인이 이렇게 뭔가 좀 집중력이나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전술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프림퐁은 조금은 더 긁어보면 지금 전술에서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케르케스는 근데 모르겠어요. 표정에서 좀 보이죠. 그러니까요. 약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과 자신감이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네. 플레이 자체가 뭔가 애매하고 선택지가 계속 뒤로 가고 이런 게 저도 케르케즈 이제 본머스 시절부터 봤는데 제가 느꼈을 땐 그때는 되게 단순했어요. 케르케즈에게 주는 역할이 단순했거든요. 그렇죠. 네. 압박과 오버랩. 압박과 오버랩 네. 딱 그 두 가지였는데 거기서 이 선수가 완전 이제 포텐이 터진 거고 그걸로 좀 빛을 본 유형인데 리버풀은 사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브래들리는 어땠어요? 브래들리도 약간 저는 조금 유사한 게 마르티넬리가 강강약약이 약간 있거든요. 특히나 역습 트랜지션 많이 갈 때 아스날에서 나름 좋은 모습 전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약간 약팀 상대로 이제 내려앉은 상대를 지공할 때는 마르티넬리가 그런 쪽에 스킬이 있거나 그런 유형은 아니라서 뭔가 저 선수는 쓰기에 따라서 강강약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브래들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리버풀 팬은 아니니까. 그래서 비니시우스 사실 비니시우스 막을 수 있는 풀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비니시우스 완전히 막아내고 큰 경기에 제가 기억했던 이전에 뭐 첼시전이라든지 뭐 그런 경기들에서 빛났을 때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이제 초반에도 뭐 기억나는 경기들에서 브래들리가 선발로 나왔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유형을 좀 타는 유형이구나. 뭔가 전술적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이 있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활용에 대한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쓰임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쎄요, 커티스 존스도 그렇고 브래들리도 그렇고 공통점이 폼이 좀 오를만하면 부상으로 흐름이 끊겨요. 두 선수가 가능성이 다 있는 선수들이고 실제로 잘하고 있고 잘해요. 전 브래들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비적으로 좀 약간 고전했던 거는 계속 또 살라 얘긴데 그쪽에 그 커버가 안 되면서 혼자 독박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브래들리 평가는 사실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옵션 안쪽으로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그 활발한 움직임 공격 진영에서 마냥 마무리 판단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뭐 기복은 좀 있다 하더라도 수비 시에도 이 선수 투지가 있고 그렇죠. 위치 선정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마냥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았구나 할 때쯤 부상을 당해요. 커티스 존스도 똑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소보슬레 풀백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데 사실 지금은 미드필더에서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조고메스를 풀백으로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걸리는 게 걸렸어요. 센터백 뎁스가 너무 얇아요. 레오니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서 레오니가 좀 크긴 하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고메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고 케르케스를 왼쪽에서 그냥 보머스 때처럼 너 무조건 오버래핑만 해. 그럼 후방 3명 남겨. 네, 후방 3명 남기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를 1명 아니면 2명 정도 두면서 나머지 선수들을 3-2-4의 대형으로 맞춰서 놓는 거죠. 왼쪽 케르케스 오버래핑 하죠. 에키티케나 뭐 비르츠 같은 선수를 안쪽으로 들어와서 드리블하고 슈팅하죠. 그 가운데 뭐 공미 자리 아니면 살라를 조금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프림퐁을 윙으로 배치하는 것도 돼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고메스, 코나테, 반다이크, 변형 백스리, 흐라멘베르, 메칼리스터 3선 2명 그리고 케르케스의 왼쪽 오버래핑. 아무래도 로버슨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케르케스를 언젠가 써야 될 거예요. 비르츠를 가운데 그리고 살라 오른쪽 맨 넓은 위치에 프림퐁 아니면 살라를 맨 오른쪽 아니면 살라 빼 프림퐁 그 다음에 비르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왼쪽을 에키티케 아니면 하포 기왕이면 에키티케가 낫겠죠. 그렇죠. 최전방은 이사. 표정이 좀 밝아졌어. 저 이제 퇴근해보고 있어요. 저 FC26으로 커리어 모드 좀 하려고 적어놔야겠다. 게임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슬롯보다 낫다 이거 보여줘야죠. 지금 얘기하면서 저 들었던 생각이 수비의 추가 센터백이 오른쪽에 한 명이 배치가 되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살라의 그 사이 공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지금 왼쪽밖에 맞출 수가 없어. 네. 오른쪽으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센터백 뎁스가 얇아서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게히를 못 데려온 게 전 너무 큰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백 다음에 반다이크와 센터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반다이크는 사실 살라처럼 완전 에이징 커브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주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다이크는 그래도 자기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여전히 리그에서는 최우수 센터백 중 한 명이라고 보고요. 파트너 코나테가 잘할 땐 잘하다가도 이상하게 집중력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선수가 기복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 오히려 라이프치히 있을 때도 그렇고 리버풀 왔을 때도 그렇고 되게 영리한 수비수로 평가를 좀 해야 했던 선수가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요즘 폼이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떠나는 선수가 이제 떠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떠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림이 코나테는 떠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재계약 안 하고 뭐 레알 마드리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떠날 것 같긴 한데 저는 떠나는 것만으로 마냥 뭐라고 하고 싶진 않거든요. 본인 선택이니까.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어쨌든 리버풀에 있는 동안 헌신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도 마지막 시즌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자 팬들도 그렇게만 배신감을 느끼고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폼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코나테의 단점은 역시 빌드업이 안 돼서 오른쪽 패스기를 확실히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지금 이 433 전술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려면 오른쪽 센터백도 필요해요. 맞아요. 만약 저 자리에 마팁이 뛰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때그때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반다이크는 사실 요 정도면 나이비 대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나테가 너무 많이 뛰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뎁스가 없다 보니까 이거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알리송이에요. 코나테가 조금 흔들리면 알리송이 뒤에서 받쳐주는 건 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라인이 높게 올라가 있을 때 반다이크 코나테의 뒤를 맞는 경우가 최근에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마마라다슈빌리가 뭐 아예 뭐 저점인 건 아닌데 확실히 이 커버 범위가 알리송이 훨씬 넓으니까 네. 거기서 약간 센터백들이 느끼는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되는 느낌? 마마르다슈빌리가 알리송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요. 알리송은 커버 범위도 너무 넓고 그리고 저기 선방도 마마르다슈빌리보다 더 극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많이 선방을 해줬어요. 뭐 지금 부진이 무조건 마마르다슈빌리의 탓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알리송이 있었다면 좀 더 팀 컨디션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죠. 그래서 알리송도 궁극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A매치 기간 이후로는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A매치 이후에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세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서 긍정적인 점을 본 게 한창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도 내부적으로 선수들이 좀 결집은 되어 있구나. 그리고 막 감독을 무조건 안 따르고 배척하고 이러진 않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극적인 2승을 빌라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거둘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경기들에서 느꼈던 건 어쨌든 선수 개개인이 보강되면서 그 선수들을 활용한 체급이 확실히 리버풀이 좀 큰 팀이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좀 상황이 꼬여도 개인 능력으로 승부를 좀 바꿀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맨시티는 그냥 너무 잘하는 팀이에요. 맨시티가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11월 들어와서 선수들이 온전히 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면 저는 그래도 결과는 마냥 나쁘게 챙기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가 리버풀을 막 엄청 맞춤 전술을 잘 짜와서 공략하는 준비가 되게 잘 되는 팀이 아니면 리버풀이 어느 정도는 그날의 컨디션, 체급에 따라서 쉽게 이기는 경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4연패만큼의 큰 부진에 빠질 거라고 보이지는 이젠 않습니다. 근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이 결국 살라가 발생시키는 밸런스적인 문제점 그게 드러났을 때 대처가 안 되는 점 그대로 상대 팀들한테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걸 공략하려는 시도들이 많을 거고요. 그럼에도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경기들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는 경기들도 발생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연패도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5연승도 없을 것 같아요. 경쟁 팀들이 지금 다들 비슷비슷하잖아요. 승점이. 그렇죠. 완전 빽빽하죠. 네, 일단은 뭐 챔스권 경쟁이라도 리버풀이 좀 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세 경기 2승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일단 분위기 바뀌는 거는 이만한 건 없었고 레알 잡은 게 저는 의미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티는 원정이기도 했고 시티가 워낙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분위기 안 좋았던 거 이렇게 바꾼 건 약간 갈 길을 좀 찾은 느낌? 우리 이번 시즌은 이렇게 이제 가야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찾은 느낌이라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반대로 이제 형철이가 얘기했던 거에 정말 공감했던 건 한계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슬롯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선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많이 언급됐던 코멘트가 이 선수의 오로지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이라는 코멘트가 계속 붙잖아요. 반다이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마마드다슈빌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르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붙는 건 결국에는 감독으로 문제가 귀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시티전 같은 경우에 준비했던 게 조금 맞지 않았다면
저는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면 조금 시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시도를 좀 해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슬롯이 그 압박감에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타겟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전의 감독은 정말 많은 걸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현실에 도입하는 데는 훨씬 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가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일 거라 보장은 못하지만 그렇죠. 팀적으로서 나아지기 위한 시도들과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준 433 변화는 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더 약점을 좀 최소화하고 특히 이적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쓰임새를 좀 찾아줄 수 있는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좀 11월 한 달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 우승했던 이유는 저는 팀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기가 팀이었던 거죠. 네. 어떤 선수의 하나의 특정된 게 아니라, 물론 살라가 많은 골을 넣고 공격 포인트를 많이 했지만 그거 역시도 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라가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이 무기였던 이 리버풀이 팀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 그들만의 했던 이 전체 팀 11명이 제압을 하는 그 위협감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A매치 끝나고 딱 돌아온 리버풀을 어떤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지도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라가 선발일지 아닐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에너지죠. 결국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 각자 국가대표 경기 다 치르고 와서 또 과연 빌라전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을지, 그 에너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발 라인업에 이적생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지금까지는 마마르다슈빌리랑 에키티케 딱 두 명만 거의 썼고, 여기 비르츠까지 세 명만 썼는데 추가적으로 이적생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들어와야 뭔가 변화의 시도는 또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다음 촬영 때 만날 최은근 위원님께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주시죠. 아모린 감독이 후반 운영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토트넘전을 중계했는데 전반전은 나름 준비를 잘한 부분이 좀 있었다 생각을 하고, 토트넘의 공격을 딱 어느 지점에서 막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했고, 어쨌든 아마드 디알로, 은베모 선수들이 중요할 때 효율적인 한 방을 살려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면도 있고, 결국은 지지 않았죠. 그거는 괜찮은데 후반 내내 좀 끌려다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모린 감독이 별다른 수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원근이 형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